예, 이 자리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인생에 긴장되는 순간, 하지만 그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 긴장이었고요. 몇 권의 책을 썼지만 굉장히 이번 경우는 폭발하듯이 가슴으로 썼고요. 우리 사회 모두가 원치는 않지만 뭔가 약자의 목소리, 그런 부담 가지만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해서 작년 6월 달에 남영동에 민주인권기념관 만들기로 하면서 구대공분실 그 자리에 첫 초청 강연으로 불려갔고요. 거기에서 실제 고문당했던 많은 분들 앞에서 경험 없던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엄청난 책무감을 느꼈고, 이 책임감을 아무래도 책으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출판사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미루고요. 이걸 자발적으로 제가 쓰겠다고 그날 마음 먹었고, 며칠 지나서 출판문화원에 이메일 보내서 프로포즈 하듯이 책 내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을 뗄 때부터 책이 나오고 홍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출판문화원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같은 책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교육 부분은 빼놓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라서 여기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놀이터가 없어도 난 행복합니다. 이 맑은 산 전체가 내 집이니까요. 저는 독도의 괭이갈매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우리하고 무관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그냥 화산섬일 뿐인 이 작은 곳이 왜 우리 국민 가슴속에, 내 가슴속에 사로잡게 됐는지, 자리 잡게 됐는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제가 리포트를 냈던 것 가운데 지리교육과 학생 한 분의 리포트를 잊지를 못해요. 이 화산섬인 독도는 어느덧 우리 민족의 몸의 일부가 됐다. 그래서 누군가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이 몸에 올라타면, 이 몸을 비웃으면 우리가 격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도 결국 교육과 역사와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내 몸의 일부다. 아니, 내가 이 몸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전혀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떤 기억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착을 느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하면 분노하고 하죠. 해서 기념, 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절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하고 무관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린 정말 소중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대로 묻힐 수 있겠다, 없는 일 될 수 있겠다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없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곧 사라질지도 모를 우리의 기억. 바로 저도 386 세대고요. 이제 586이 됐고요. 786이 되기 전에 제 할 일을 다 끝내고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려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전태일 열사요! 김장진 열사요! 장준하 열사요! 김태원 열사요! 황정하 열사요! 김희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이동수 열사요! 김경수 열사요! 신성일 열사요! 황장철 열사요! 송광영 열사요! 박영진 열사요!
오늘 무거운 얘기가 될 거고요. 이 책은 결코 책 표지와 같지 않게 그 묵직한 부담 가는 얘기가 될 텐데 시작은 이렇고 끝이 가면 희망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지는 않다라는 변명을 드리고 며칠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민주주의 포럼이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와 한자리에 같이 쭉 있었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한열 기념관, 그다음에 연세대에 있는 이한열 기념물 얘기를 하면서 기념관이 너무 옹색해서 제가 일종의 빚진 마음 평생 나눠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요것만큼은 돕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배은심,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장하다 미운 오리 새끼 하면서 이렇게 글 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한 번 오랫동안 묻었던 그런 부채의식이 오늘 터지고 말았고요. 자, 이제 부채의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남영동 구대공 분실 자리를 2022년 2월까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드는 작업에 일찌감치 들어갔었고 지금 개념 설계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속에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분들, 몸이 망가진 분들, 그 다음에 정신이 피폐해지신 분들,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어두운 데서 시작했고 국가폭력에서 출발하지만 끝은 그 밝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도 국리를 거듭하고 있고요. 이제 준비했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들과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당사자주의, 과거에 헌신했다고 해서 지금 교육을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념시설의 조직을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노욕이다. 선배들 물러나시라. 형님들 물러나시라. 지금 대학에 와서 한번 대학생들 만나보면 과거사에 관해서 국가폭력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당연 얘기를 꺼냈다가는 무관심도 느껴지고요. 어떤 학생들은 적대적인 표정으로 뭐 지금까지 저런 얘기하고 있나. 저것도 그 정의당인가 하는 식의 그런 눈빛도 보여요. 사실 저희과 수업에서도 저는 눈치 보면서 이따금씩 조심스럽게 얘기할 뿐이죠. 한때는 그분들이 기억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기억의 최전선에 떠밀려서 서 있고 세대와 세대가 바뀌는 이 길목에서 이제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옛날에 열정만 가지고 헌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민청학년 고생했던 선배들하고 삼민투 등등등 했던 분들한테 설득하면서 이제는 물러나셔야 된다. 모셔서 증인의 얘기를 들을 거고 휴먼 라이브러리 해서 직접 세대 간 대화를 주선하겠지만 선배님들 이제 물러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가 386 세대가 586 되고 이미 됐는데 786 되기 전에 이 기억은 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기억에는 40년 법칙이 작동하는데 성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40년 살고 나면 대개 70대예요. 사회에서 퇴장하고요. 축복을 받았어도 거기서 1, 20년 더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소멸돼요. 이분들이 사라지기 전에 후세대가, 비체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배님들은 알고 계시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뭔가 찾아야 할 때 뒷전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주 싸우죠. 제가 그 4.3 평화공원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막판에 전시 개편할 때 조금 들어갔었고요. 5.18 구도청 리모델링 작업 거기에 1년간 참여해서 작업했었고 2000의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6년 동안 국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그 업체 공모에서부터 그 다음에 개장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남영동을
다루고 있죠. 한국 땅에 태어나서 역사 공부할 때 그 어려움도 많았어요. 서양사 공부하다 보니까 핸디캡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공허함이 있었고 해서 한국 사회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 참 고통을 주었지만 축복의 기회구나. 나같이 준비 안 된 그 사람한테 얼치기한테 이런 일에 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게 아직은 엉성한 우리 사회 때문이구나. 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최선 다하기로 마음 먹었죠. 박종철 그 이름만 들어도 저는 죄를 진 것 같아요. 이한열 뭘 내가 그 해야 될지 그다음에 김세진 선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주화운동 선배들한테 말씀드리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박종철을 위해서 곡을 할 것이며 누가 이한열을 위해서 더 이상 울어줄 것인가. 그날을 준비할 때가 이제는 됐다. 어쩌면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의 기억은 그 아주 행복했던 순간, 그 다음에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이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지요. 집단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작동하고 약자는 밟혔던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빨갱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걸 국가와 사회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투쟁을 벌이죠. 권력을 쥔 자들은 이 권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알아요.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기억을 통제하겠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와 있는 말이죠. 집단 기억을 놓고 항상 투쟁 벌어지는데 그런데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죠. 왜냐하면 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국전쟁 얘기하고 인민군 끌려갔다가 탈출했던 얘기하게 되면 오늘 들으면 1000번에서 한 번 빠져요 아버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하게 되면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모질게 제가 대들었었어요. 한 세대 딱 차이 나죠. 이제 지금 그 87년 6월, 80년 5월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런 그 태도를 보여요. 뭐래?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관심은 4.16 그게 아마 최대치이지 않을까. 보기 드물게 역사학과에 왔거나 호박회에 몸을 담았거나 과잉 진지한 친구들만 아마 부담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접근할 텐데 데이트할 때 한번 이거 얘기해 보세요. 프로포즈 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차여요. 제가 그 경영대 고위정책 과정 가서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LG 부회장부터 해갖고 쭉 있는 데서 쭉 했어요. 그럴 때 절 부른 분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끝날 때 이래요. 잘했다가 아니라 왜 이래 부담스러워. 왜 막 해가지고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엘리트가 공감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 우리는 궁색할 수밖에 없고 궁색한 사람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기억의 정치는 가고 기념 문화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그 했고요.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보란 듯이 기억의 정치 끝에서 기념 문화를 이야기하다라고 했죠. 근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임지연 선생이 몰랐는데 비슷한 시기에 기억의 정치란 책을 또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진성 그 부산 교대 교수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또 서평을 냈어요. 그래서 무슨 얄궂은 운명인지 싶어요. 자, 하지만 저는 임지연 선생님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의 정치는 정치인들 흔들어서 기백 이산처 흔들어서 500억 딱 돈 받아내서 땅 사고 조직 만들고 조경수 심고 하는 데서 끝난다.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이건 이제 기념의 문화인데 벼락같이 갑자기 기억의 시대, 기념의 시대가 몰아닥쳤고 1993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 문민정권 수립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은 세계 최다의 과거사위원회를 지닌 국가가 됐어요. 수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기념재단, 기념공원 만들어졌죠. 준비가 안 됐는데 국민은 진실 규명을 원했는데 국가는 진실 규명을 얘기하지 않고 값싸게
기념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그릇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홍수가 내리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급해졌고요. 그래서 저 같은 얼치기가 급하게 불려다니면서 땜빵식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와중에 제 고민은 이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 부담스러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언어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의 책임을, 이 바톤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고민이고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절 불러서 전북 고창, 정읍, 충북 보은 이쪽을 둘러보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기념물을 세우면 좋을까, 공원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데 노답이죠.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느꼈어요.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3만 평의 공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채울지. 그 다음에 기념관 2,000평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공간 분할하고 내러티브 짜고 어떤 매체로 구현할지 잡아달래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해외 출장들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몇 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 강가 아름다운 푸른 도나우강이 있고요. 여기에서 1944년 가을에 3,200명이 총에 맞고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강이 핏빛이 됐죠. 여기에 훗날 기념물을 만들고자 했을 때 영화 감독 하나, 그 다음에 예술가 하나가 또 구석기 시대의 그 석재 기념물은 피하자, 하늘을 찌르는 거대 기념물은 피하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이를 오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서 끝내 사라질 그럴 기념물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했고요. 그래서 1944년 당시에 유행했던 60켤레의 남녀노소의 신발 모양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느낌 있죠? 부다페스트 가시면 그 국회의사당에서 왼쪽으로 강가를 따라서 한 200m 걸어가시면 그때 나와요. 부다페스트 10경이 된 지 오래됐어요. 반드시 가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고요. 이 60켤레 신발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신발이 방문객의 눈길을 끌죠. 저 만지기에도 앙증맞은 엉떼떼 같은 저 신발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꼬마 죽인 놈은 누굴까? 바로 화살 십자가당이었죠. 해서 여기서 학습을 하지 않아요. 보여주고 이상해 라는 느낌만 주고 그 다음에 학습은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고 책을 보고 하게끔 하는 거죠. 신발을 모티프로 한 전시는 굉장히 많아요.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국립기념관 가게 되면 트래블링카에서 온 2,000켤레 가죽 신발 이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죠. 그러니까 모제스 슐슈타인의 짧은 시 하나를 벽에다가 붙이고 간접 조명으로 흐리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신발이고 우리가 최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프라하, 파리, 암스테르담에서 온 그런 할아버지들과 손자 손녀들의 신발입니다. 우리는 피와 살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화마를 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돌아가신 주인들을 위해서 증언합니다. 우린 최후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죠. 그냥 봐도 느낌이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가서 이 배경을 일러주면 제가 몇 차례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느낌이 있나 봐요. 그리고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나치의 손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배우죠. 기념은 그거예요. 쿵 하고 부딪혀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기이한 느낌을 주면 부담스러운 사건은 기억되기 시작할 수 있죠. 저는 이걸 괜찮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프리미어 리그를 즐기는 축구 애호가들이 K리그 보면 버벅댄다고 맥주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카스하고 참이슬 섞어 마시잖아요. 저도 전시 한번 그 이민사 박물관이나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진짜 빼갈 땡겨요.
맛이죠. 이 허전함, 이 궁핍함, 이 빈곤함 어디서 온 거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의 기념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거석 문화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4월 18일이면 가시는 4.19 기념탑이고요. 요거 거창 산청에 있는 거고요. 요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거고, 이거는 까먹었어요. 하도 비슷한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요게 5.18 광주 국립묘지죠. 이놈이 원흉이에요. 요게 모델이 됐고 나머지 뺏기기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갖는 느낌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유니폼 입은 사람들의 죽음, 바로 군경의 죽음이죠. 호국이에요. 보훈의 영역에 들어가죠. 두 번째 죽음은 국가에 의한 죽음이에요. 이분들은 제주 4.3, 그다음 한국전쟁 전후, 특히 거창, 산청, 나주, 한평, 그다음 경산, 코발트 광산, 그 등등등 수많은 곳에서 민간인들 죽었고요.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다 보니까 1980년까지 있었고, 1980년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박종철이 죽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식의 국가를 위한 죽음을 현창하는 그 모델, 바로 승리의 고틱, 이것들을 왜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 의한 죽음에 그대로 갖다 붙일까?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어려웠을 때, 옷이 없었을 때 미군 군복 줄여서 염색해서 소녀들도 입고 다녔어요. 할머니도 입는 적 있어요. 어색하지 않은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고 담아야 될 그 컨텐츠가 따로 있다면 폼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절차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죽창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왜 동학 농민혁명만 그 생각하면 세야, 죽창, 전봉준, 그 녹두 이걸 그 생각할까요? 오토매틱으로 한 사이클 돌고 나면 그 다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조그만 죽창, 저기 가면 큰 죽창, 여기 가면 노란 죽창, 저기 가면 까만 죽창. 오죽과 흑죽 사이 외에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해서 한국에 태어난 걸 후회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 유명한 야드바셴, 영영한 기억을 위해서 만든 국립추모시설도 헛발질을 한번 했더라고요. 스테인레스 강으로 이렇게 전사들의 투쟁에 용기를 기렸더니 방문객들이 저거 아우슈비츠 굴뚝이지? 라고 다들 생각한대요. 해서 이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놔두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따금 실수하다 빨리 교훈 얻고 그 다음에 자세 바꾸면 되는데, 같은 실수,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선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밥값은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살아갈 공간을 내가 허락받았으니 그 값은 치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남들보다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게 이천의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143명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시설을 만드는 작업이 주어졌고, 우리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어요. 스웨덴의 묘지를 한번 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정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시를 하자고 우린 굳게 맹세를 했었죠. 유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었는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독일 출장 한 달 갔다 오는 사이에 전시가 끝났고요. 그 가운데 그토록 반대했던 고문 장면의 밀랍 인형,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천의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개관식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국가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제게는 초청장이 오지 않았죠.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1대1 재현, 이게 바로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캄보디아의 투올 슬랭, 한때 여자 고등학교였다가 지금은 제노사이드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 해골을 모아서
벽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캄보디아 지도. 해골만으로 부족했는지 이렇게 뼈들까지 떼가지고 장식을 했죠.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박물관에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있죠. 이 머리카락은 습기를 안 먹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래서 그 독일군 해군과 잠수함 여기에 침낭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는데 그 남은 것들을 여기다 모아서 전시하고 있죠. 느낌 오세요? 공감 가세요? 애도의 마음이 수북히 올라오나요?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느낌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만 헛발질하는 건 아니구나. 많은 나라 이상하게 비서구 국가들이 이런 식의 극사실주의, 그 다음에 주검을 통해서 죽음을 기리는, 그 다음 뭐랄까 비명과 이런 걸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려는 강박이 심하구나. 이건 문화일까? 아니면 개념의 부족일까? 고민했고요. 그렇지만 국내 기념시설을 돌아보면서도 때로는 다행히 안도를 할 때도 있었죠. 제주 4.3 평화공원 가면 국립묘지 방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제주의 예술가들이 극렬 투쟁을 해서 결국 그 방식 막았어요. 그리고 국립묘지의 몇 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탑주의예요. 가운데 탑 하나 있고 거기에 도열을 하듯이 양쪽 좌우를 가르면서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는 길을 딱하니 일부러 막아놨어요. 그리고 부딪히게 만들었고 바라보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귀천, 바로 하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서 5개의 수의가 있어요. 이 수의 가운데 우리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요거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2, 3개월 된 어린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일 수도 있다. 제주 4.3은 건장한 남자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이 없는 여성, 그 다음 그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무자비하게 죽였다. 가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제노사이드인데 바로 2005년 제가 그 한번 이번 책과 비슷하게 언론의 관심을 한번 그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어요. 제주 4.3을 제노사이드로 국내에서 최초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제주 4.3 평화기념관 가면 박재동 화백이 그 팀과 함께 작업했던 3.1절 봉기를 다룬 작품이 있어요. 중학생 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 눈높이에서 딱 그 표현한 좋은 작품이고요. 애니메이션은 통해요. 한겨레 신문에 기고할 때 중2가 읽을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지만 전시는 초등 4학년에 맞추는 게 그 하나의 문법이죠. 그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경원 화백의 리드 아일랜드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타겟 표시가 돼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사격 기억나시죠?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해가지고 그 계속하면서 관역 안에 들어오면 지체 없이 쏘죠. 저 특등사수예요. 저한테 잡히면 그 죽어요. 그런데 관역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움직이는 그거만 보이고 그게 타깃으로만 보여요. 맞춰야 된다는 강박만 있죠. 제주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조준경을 통해서 제주를 바라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조준경이 멈춰요. 탕 소리가 나는 순간 화면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작품이 레드 아일랜드예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하게 묵직하게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체험했던 분들한테는 사실 기념이 필요가 없어요. 4.3 그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툇마루 뒤에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봤던 그 소년은 이제 곧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됐어도 그걸 잊지 못해요. 차라리 망각이 축복이고 기억은 저주죠. 그 386, 지금은 586이 된 그 386은 그때의 기억을 기념관이 필요 없어요. 전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매캐한 그 최루가스 냄새와 함께 기억하죠. 저는 고대 들어온 걸 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대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정문에서 지랄탄 쏴도 그 저쪽에 인문대 뒤쪽으로 튀면 돼요. 중앙도서관까지 안 와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정문에서 쏘면
그게 왜 다람쥐 길까지 오냐고. 피할 곳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날. 몸이 기억해요. 바로 종철아 잘 가그레이, 이거 박종철 아버님이 남긴 말 있죠. 서울대 시위 현장이 아니라 바로 고대 시위에서 등장했던 플랜카드였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 아까 문익환 목사님이 절규하던 그 이름들이 있죠. 바로 이한열이 죽은 이후에 이날 찬송가를 모르던 사람들이 다 그 찬송가 구절, 어두운 밤 시름에 잠겨, 이걸 다 알게 됐죠. 우리 세포, 우리 가슴 속에 현재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386 세대는 기념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비체험 세대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억할 만기에 부담스러운 이 내용을 기억을 시키려면 아주 그 지혜로운 장치들, 방법들,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 야드바셈에 가면 얼마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붉은색으로 녹슬게 처리한, 그 애칭 처리한 그런 그 높이 한 2.5m 그거밖에 안 돼요. 작은 철제 기념물이 서 있죠. 뭔가 느낌이 있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동유럽 산림 속에서 숨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 이파리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취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세가 다 달라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죠. 첫 번째 봤는데 감동했는데 그 다음 그걸 뺏긴 거 보면 여러분들 느낌 어때요?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장의 언어로는 예술사가들이 얘기하는 키취예요. 우리 청년 이한열 죽었고 그 뒤에 연세대 교정에는 작은 그 기념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입간판이 있었는데 제가 연대 출강할 때 그게 녹슬어서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가서 손으로 부여잡고 몇 번 어루만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동산을 만들었고 위에 호남 지역에서 큰 바위 가져와서 놓고 이한열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죠. 저는 짝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최초의 짝퉁은 또 인정이 돼요. 조기까지는 괜찮다, 아름답다, 수입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신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한열의 신발이 계속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한열 기념관에 협조를 얻어서 이 사진을 얻었는데 부식이 됐죠. 왜냐하면 짝퉁 신발, 싼 거를 신었거든요. 영화 1987에 나오죠. 동네에서 그냥 사버렸어요. 사가서 이걸 복원했죠. 책에 싣게 사진을 보내달라 요청했더니 복원된 사진 보내줄까요? 삭은 사진 보여줄까요? 그래서 삭은 거 보내주세요. 해갖고 요거 받았어요. 근데 이한열 기념관은 지금도 빈곤해요. 신발을 갖다 놨지만, 사진 갖다 놨지만 왜일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해. 뭐가 빠졌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그건 아마도 궁리하는 자세, 컨셉추얼라이즈하는 그런 태도, 그걸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베이직 컨셉.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기념관, 기념공원에 자주 불려가요. 그리고 일을 해요. 그 이유는 건축가는, 디자이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누군가는 인문학의 그림을 그려줘야 베이직 컨셉을 개념 설계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비로소 이제 어떻게 형상화할 건지 재현할 건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도가 우리에게 있대요. 인문학의 사명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갑자기 준비 안 된 우리에게 기념이 홍수처럼 닥쳤는데 저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배고프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거석 문화, 뭘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개념을 발로 차버린 기념. 그 다음 지독한 당사자주의. 너 있어 봤어? 그럼 저는 얘기해요. 없어 봤어요. 그래서 너 이거 알 수 있어? 몰라요. 해갖고 오히려 김학민 선배나 이렇게 민청학년 세대한테 제가 대들어요. 선배님 없는 거 저한테 있어요. 제게는 학생이 있고요. 이 학생들을 설득 못하면 선배님들 꽝 해서 그냥 협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딜해서 얻어내고 하죠. 극사실주의적 재현. 그 다음에 도지사, 국회의원 와서 축사를 징그럽게 늘어놓죠. 그리고 이 양반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빠져나가요.
기자들 빠져나가자. 차라리 오지 않으면 집중이라도 되는데 아주 혼선시켜놔. 한두 번 봐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교육이지 행사성 기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억 예산 가지고 칼 호텔에서 많은 분들 모셔다가 호텔에서 재우고 그 다음에 고급 음식 먹이고 그 다음 관광 돌려드리냐고요. 그 시간에 오키나와에서 타이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대학생들 데려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려오고 교사 데려오면 됐지. 제도화 이후 기념의 해법은 오직 두 가지라고 저는 믿는데 첫째가 기억의 정치에서 기념문화로 이행하자. 둘째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하는데 교육 문제는 오늘 빼놓을게요. 몇 개의 사례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느낌만 전달하고 싶어요. 문제의식만 공유하고 싶어요. 첫째, 그 공감을 하지 않고선 과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상한 세계의 문은 그걸 내가 동요하면서 문을 열고 그 동굴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공감 필요한데 여기에는 매체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건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제주 4.3 때 34살의 나이에 그 카빈총 맞아서 아래턱 대부분을 상실한 채 90평생 살아갔던 무명천 할머니 7평짜리 집에 살면서 누군가 자기 모습을 볼까봐 항상 처음 두르고 있다가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음식 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던 그 평생 그 아름다운 선인장 마을에 입은 집이 있어요. 제가 여길 방문했는데 그 안내 해설사가 얘기를 해주고 독일 교수들한테 통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헉 하고 울음이 올라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대성통곡을 그 자리에서 저 잘 울어요. 했죠. 왜 그랬는가? 사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지하 세 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학 와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그 유리창 없는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겼네요. 그 자취집 살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는 다 없애야 된다. 옥탑방이 났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때 들어가면 났던 냄새들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이상하게 키기만 하면 튀어. 바로 제 옛날 그 그 반지하, 지하 방의 그 기억이 생각나고 내 눈앞에 죄진 것처럼 이렇게 좁은 등을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 울었죠. 그래서 뭐랄까 무명천 할머니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고요. 그 다음 제주도에는 108개의 잃어버린 마을이 있어요. 중산간 마을에 있어서 소개를 당했던 대부분의 마을. 이 가운데 어떤 데는 그 무력 진압으로 많은 분이 죽었고 어떤 마을은 빨리 해안가로 이주해서 살아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을 얘기하는데 올레길은 칼 호텔 앞에 그 천지연 폭포 앞에 유유작작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길 아니에요. 초가집이 있고 집과 집 사이에 팽나무 있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과 집을 구별하면서 사람 몇 명이 드나들 수 있는 길, 담장과 담장 사이가 올레길이에요. 올레길에 흔적이 있고 팽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우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작은 제주 대나무가 있다면 거기 마을이 있던 곳이에요. 바로 4.3의 흔적이죠. 4.3은 개인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삶의 터전인 마을을 없애버렸죠. 이걸 이제 가이드 좋은 분하고 같이 가면 설명을 쭉 해주세요. 부재를 통해서 한때 존재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제 강원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 70명 데리고 와서 저보고 가이드 투어를 해달라고 해서 남영동 특강 한번 하고 가이드 투어 했어요. 저 부르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해서 산화한 그 장병들을 기리며 라고 이 대목을 학생 가운데 한 명한테 직접 읽게 했고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물 위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회랑의 오른쪽 날개 쪽은
유엔군 네, 전사자들이 있고요. 왼쪽 날개 쪽은 국군과 경찰 전사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7, 80명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맞자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어느 주에서 온 누군지 과거를 기억하는 거,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다. 나도 한 사람 맡을 테니까 너희들도 한 사람씩 맡자라고 해서 국군 한 명, 그 다음에 유엔군 한 명 해서 요거 미션을 줬고 그 학생들은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만 6천 명의 미군 희생자, 그 다음에 그보다 작지만 수많았던 터키군 희생자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개인을 기억하는 자세로 전체를 기억하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다층 설계 전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948년 이스라엘 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죽은 그 사람들, 군인과 테러의 희생자들을 벽돌 하나하나에 추모하고 있고요. 가족들은 그 자기 아들이 죽은 날, 딸이 죽은 날 여기에 와요. 그럼 거기에 등이 켜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요. 고마워하죠. 죽은 아들을 애도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작전에서 전사한 부대 그 장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의 전우들은 노인이 된 지금 여길 와요. 왜냐하면 동시에 불이 켜 있으니까. 한 그 쿼터가 보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같은 여행객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이거 하나하나가 사람이었구나. 이 홀을 다 채우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녹록지 않은 현대사를 갖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지요. 그 다층 설계 경우고요. 그 다음 워싱턴에서 아기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생존자 부다페스트 출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성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단상에서 내려오더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팔뚝을 걷고 여기 한번 만져달라. 바로 타투, 아우슈비츠의 흔적이죠. 그리고 이걸 한국 가서, 터키 가서, 스웨덴 가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한 예수 그 와서 손자국, 못자국 만지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결심했죠. 나는 과거 아우슈비츠를 본 적이 없지만 퍼스트 핸드로 그 청춘을 유린당했던 이분의 팔뚝을 만지면서 세컨드 핸드로 증인되겠다라고 결심했죠. 이제 육아엽의 어머님, 아버님들 곧 다 돌아가세요. 민가엽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고민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학생들이 돌아가시기 전 대화하고 경험하고 비디오 찍고 영상화 다시 하고 해서 직접 증인은 사라졌지만 세컨드 핸드, 서드 핸드 증인들 남기는 작업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남영동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카이브를 부분적으로 개방하자. 교육가치 높은 것들을 개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초, 중, 고, 대 들어가서 아카이브 전시실 안에서 빼오게 하자. 그리고 신분증 같은 거 검토하면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게 하자. 역사가일 수도 있고 탐정일 수도 있는 이 경험이 과거의 진실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느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카이브는 성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예수의 수의가 아니거든요. 개방하고 좀 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그 전시, 이건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가면 이렇게 공간으로 재현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애틀란타의 그 시민인권센터,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 손은 범죄자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개걸스럽게 뭔가를 먹는 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파괴의 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았을 때 이게 연대의 손, 솔리더리티의 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너스로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아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직업은 가수고, 예, 그 사람이에요. 청춘 시절부터 남다르게 살았죠. 약자가 외로워하는 곳에
달려가서 자기의 유일한 무기 통기타를 쳤죠. 얼마나 손 마주 잡은 모습이 아름다운지. 권력자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조아리면 이건 비굴한 손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미는 손은 구원의 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손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그런 그 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제발 좀 하지 말고요. 다른 방식의 기념이면 좋겠다. 그 다음 그 수많은 가해자를 집중 부각하면 한국에서는 어려워요. 조중동이 가만히 안 있죠. 제가 너무 조중동을 안 믿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제노사이드 때, 집단 학살 때, 그때 국가의 명령, 조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들 그 빨갱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해. 하면서 이 문영순 경찰서장은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수기를 통해서 그냥 올리라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경찰서장에게 허락된 포지션을 활용해서 그 오소리티로 사람 살렸죠. 그래서 의인으로 불리고요. 대박에서 작년에 열린 그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여기에서 평범했던, 아까 문영순 서장이고요. 평범했던 분들, 몰라 구장, 보통 2장을 찾아와요. 그래서 저기 지난번 그 밤에 나왔던 사람 안내해라고 하면 그러면서 총으로 위협했거든요. 이분은 학식이 있던 사람인데도 무조건 몰라 해가지고 별명이 몰라 구장이 됐는데 2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 마을 전체가 살았어요. 한 번 그렇게 죽으면 보복학살 벌어지거든요. 이 사슬을 끄는 사람이에요. 이런 평범했던 의로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 전시는 마지막에 사진이 아니라 거울을 배치하고 있죠. 거기서 자기 모습 바라보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라고 나직이 묻고 있죠. 우리 전시 수준 많이 올라왔어요. 예술가들의 도움받아서 꽤 괜찮아졌어요. 한때 저는 목마른 모처럼 그렇게 외국을 돌아다녔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전시는 그래요. 이제 이대로 달려가면 우리의 고민이 크니까 결국은 더 좋은 전시, 기념문화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당부예요. 저는 후루꾸예요. 가짜예요. 없을 때 땜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공병대가 물자 없을 때 동원한 보트들이다. 부교다. 나는 잠시 방향만 일러줄 테니 밟고 가라.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기획의 시대가 온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전공할 학생들을 좀 찾고 있고요. 이걸 배워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그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게 의무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아니에요. 제가 명심할 거예요. 기념은 체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오죠. 고맙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대표적 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며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의 예처럼 가해자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상기시키는 기념의 방식들은 과연 적절한지, 아니라면 그 대안들은 무엇일지에 대한 제 견해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세 개의 민족주의의 그 범주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민족하고 민족주의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일제 치하 혹은 그 독립운동 또 일제 부역에 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사실은 민족보다는 그 와중에 서러움이 더 많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들, 이분들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조명을 잘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 전문 영역은 아니에요. 다만
소녀상을 보면서 그냥 짧은 식견으로는 이게 바로 그 일본의 대사관 코앞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부정하고 그다음 의미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사과의 태도를 하토야마 같은 경우 빼놓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본군 위안부 고통을 겪었던 할머님들이 생물학적으로 소멸되기 전에 워낙 다급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랄까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민족의 코드가 전면에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제가 독도 연구를 비교해보고 해도 제3국 쪽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언론 그다음에 이쪽의 그 식자층을 염두에 두면서 누군가 우리의 이런 대립 갈등 대화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면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가운데 수요 집회 자체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지속되는 게 당연하다. 국가 베이스나 공공 베이스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마찰이 불필요하게 커지죠. 근데 제가 단서를 하나 발견한 게 이번 남산 옛날에 신궁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미국에서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고 서울교육청이 받아서 지난 8월 이후에 거기 소녀상 만들었어요. 뭐냐면 1992년에 처음 커밍아웃 했던 김학순 할머니가 이렇게 세 소녀에게 말을 걸듯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는 꽃이 꽂아져 있어요. 생화가. 세 소녀 옷차림이 달라서 유심히 봤더니 하나는 중국 혹은 타이완 소녀였고요.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조선 출신의 소녀였죠. 해서 전쟁, 인권, 평화, 여성의 몸, 그 다음에 한국인만이 겪었던 사건이 아니라 유사한 일들이 전시에 반복됐다 하는 것들을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격분하지 않고 김학순 할머니의 굉장히 온화한 표정이 있죠. 자기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해서 소녀상도 이제 다양화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인권, 평화, 몸에 대한 누가 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해서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권, 보편적 가치 쪽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양자간 닭싸움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전 투구처럼. 그래서 독도 문제는 반크 활동을 많이 하지만 사실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요. 이런 좀 치밀한 전략 같은 게 필요하겠고 저희가 독도 연구소 냈잖아요. 몇 분 선생님이 같이 냈는데 이게 일본에서 번역이 됐어요. 저는 출판에 반대했는데 이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을 얘기한 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일본에서 번역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씨름의 기술을 넘겨주는 이런 식의 조급한 그 대응은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역사적 갈등이 너무 그 정치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면서 그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 사실 저는 그 평균주의에서 이 입장과 이 입장의 상호 접근을 모색하면서 거기에서 중간적 결론을 뽑아내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절충주의고 물과 불을 섞게 되면 꺼지는 거죠. 이런 방식의 그 절충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과거사 문제로 인한 또 정치화로 인한 국민들 간의 분열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돼서 진실 규명의 작업은 묵묵히 학술적으로 진행해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 법적 처벌 살아있는 사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옛날 사건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국민이 정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그 과거사 지형은 기울어져 있어요. 보수, 반동 이쪽이 성체 위에 올라서 있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리의 지형은 굉장히 불리하죠. 저쪽은 돌을 굴릴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우리는 돌을 굴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라면 방법이 섬세해야 돼요. 인도주의, 보편 이쪽으로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주 4.3 얘기할 때 가해자 문제 집중 부각하는 거 굉장히 그 현재로선 유리하지 않은 방법이다. 바로 그때 그 교육청 공무원이면서 경찰이면서 군인이면서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도적 선택을 했던 인권을 그 바라봤던 그분들을 집중 부각하게 되면 상황 논리, 조직 논리, 국가의 명령 논리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가해자들에게는 그거 면피의 논리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취했던 방식이고요. 우리 역시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서울이 기념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10년 혹은 20년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서울 역사문화도시 작업을 1년간 진행을 했고요. 돈이 든다면 수십조 원이 따라 들어와야 될 큰 규모의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 바로 고려시대부터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층위가 있지만 일제 이후의 현대사 이쪽이 아무래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어두운 과거사, 그 다음에 밝았던 문화의 역사, 이걸 적절히 버무르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두 가지였어요. 교보 빌딩 옆에, 광화문 옆에 거기에서 통기타를 노래 부르고 버스킹하고 하는 것들이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등포, 부심까지 쭉 많았으면 좋겠다. 국가나 서울시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소극적인 네거티브 규제였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교보 그 앞 빌딩 같이 코너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인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한 2, 3m짜리에서 전자 모니터, 큰 모니터들 설치해서 터치 방식으로 문화 지도 같은 것들 그 지역 중심으로 연결해주고 연관 그 장소들 알려주고 하는 식의 진짜 우리 멀티미디어로 한 그냥 몇백억 원 풀면 서울시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 장소 안내가 쉬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기념이라고 하는 건 서울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성곽 도시예요. 이건 뭐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강, 바로 사람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그 물류 이동의 장소들, 바로 두물머리가 정약용 형제의 집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강화 어기까지 몇백억 정도의 그 돈들을 들여서 스팟들을 개발하고 장소적인 접근성 높이고 하는 식의 입체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게 되면 누가 뒤에 그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이고요. 이 점에 관해서 그때 못했던 게 젊은 친구들에게 묻는 작업을 못했어요.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런데 에든버러처럼 혹은 그 다른 주요 도시처럼 제가 꿈꾸는 건 시티 루덴스예요. 놀 줄 아는 도시, 살아서 그 움직임이 있는 도시.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전공으로 다룬 건 제가 학살 전문가거든요. 주로 그 죽음 있는 곳에 달려가고 주 탐방 장소가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다른 분들하고 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으로 기념일의 저자 최혁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